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 R&D실에 근무하고 있는 음학진입니다. 이 IPCC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1988년에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로는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것들이 진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디서도 공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IPCC 국제 기구를 설립을 하고 이쪽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국제 기구라고 할 수 있고, IPCC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의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설립 이래 최초의 평가 보고서는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IPCC에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1990년대 대비 25년까지 약 1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2100년까지는 약 3도 상승할 것이다. 어떤 감축 노력 없이 이 상태로 계속 배출을 한다면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3도인 거죠.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비하면은 4도 이상 상승한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해수면은 2030년에 약 20cm가 상승을 하고 2100년에는 최대 65cm까지 상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엄청 경각심을 심어준 보고서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어떤 출발점이 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가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쿄 의정서가 이제 2020년까지가 이제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체를 하는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세운 거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상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고 최대 1.5도 이내로 이제 관리를 하자. 그래서 각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설정을 하고 실천을 해라. 매 5년마다 기후 행동 이상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상향해서 UNFCCC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겠죠. 파리 협정은 이제 5년마다 이제 NDC를 갱신해서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의 NDC 목표가 있어요. 480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 목표를 변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 목표를 낮추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온도가 산업화 시대 그때 온도에 비해서 1.1도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지구 평균 상승을 0도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이 0.5에서 1도 요 범위가 10만 년을 쫙 놓고 볼 때 그중에 이제 온도 제일 높았을 때를 뽑으면 가장 따뜻했던 기간이 0.2도에서 1도 사이였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1.1도까지 올랐다.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보고서가 심각한 보고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핀란드의 기상청하고 환경부에서 어떤 자료를 업로드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2030년 초반에 1.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망한 거죠.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관리를 하기로 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하는데 이미 6차 보고서에서는 글렀다. 감축 목표를 이대로 이행을 하더라도 2030년대 전반기까지는 1.5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평균 기온이 2000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농수도 최소 2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빙하가 녹는 속도는 1950년 이래에 200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후퇴, 좀 녹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탄소 중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은 이제 배출되는 탄소하고 흡수한 탄소가 똔똔이 되는 거예요. 제로. 기존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없애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거를 하면은
그 문제도 생긴다. 그 제거 방법은 물의 질과 공급, 그다음에 식량의 생산 또는 생물 다양성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산업 같은 경우는 철강에서 이산화탄소 상당히 많이 배출한다라고 다 알고 계실 테고, 근데 무려 95% 감축해야 되고요. 시멘트인 경우에도 시멘트를 만들 때 연료를 전환한다거나 원료를 바꾼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출량을 35%까지, 석유, 화학, 정제, 정유에서도 배출량을 뭐 3%까지 해야 되고요. 반도체라든가 불소라든가 뭐 온실가스 많이 나오는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하지만 이제 넷제로는 아니었죠.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을 한다거나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매립지에서 메탄 발생을 또 최소화를 한다거나. 물론 폐기물에서 탄소 배출량은 타 뭐 부문보다는 적지만 또 이쪽에서도 뭐 재활용률을 뭐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거나 감량을 해가지고 이산탄소를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린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얘는 순수하게 청정 수소라고 해서 이제 그린 수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거나 그러면은 제로인 거죠, 뭐. 하지만 뭐 일반 산업계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라든가 열분해에서 발생하는 수소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약간 나오겠죠. 수소 1톤 생산할 때 뭐 이산화탄소가 9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뭐 기존 연료에 비해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뭐 수소를 공급한다거나 특히 그린 수소를 공급한다거나 해서 온실가스를 또 감축하겠다는 감축 수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탄로라고 해서 이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누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메탄올 같은 것들을 덜 배출하게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근데 흡수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없애는 거죠.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을 조성하는 거겠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숲을 조성한다거나, 뭐 비식생 풀이 자라지 않는 갯벌을 좀 더 조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거나, 습지를 조성하거나, 해양숲을 조성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댐이나 하천 주변에 이제 생태 공간을 조성해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거나 탄소를 대기에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땅 속에다 저장하는 방법이 CCS가 되겠고요. CCU는 저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뭐 연료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뭐 식품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공정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얘를 광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거나 활용한다라고 해서 CCU 방법이 있습니다. CDR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라 네거티브 효과가 있다. CCS의 카본 캡처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습식 공정, 건식 공정, 분리막 공정이 있고, 그러면은 포집을 했으면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특성이 기압이 5.1기압에 마이너스 57도인 경우가 3중점이에요. 마이너스 57도보다 높고 31도 이상의 사이가 되면 이산화탄소는 액화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액화가 되고 그 이하의 온도에 압력이 높으면은 이산화탄소는 고체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고체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 아이스인 거죠. 그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는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땅 깊이 몇 미터에 묻느냐에 따라서 액체로 저장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기체로 저장하는 방법이 쉬울 텐데, 저 상태도에 따라서 또 지중해 묻는다거나 아니면 심해저에 묻는 방법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저렇게 심해 밑바닥 수심 뭐 몇백 미터에다가 파이프를 늘여서 액화를 시켜서 기체인 상태로 넣으면은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액화를 시켜서 심해다 바닥에다가 쭉 뿌리면 저 상태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딱 됐을 때 해수하고 결합이 돼서 하이드레이트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스노비트 프로젝트인데, 이제 해상 플랜트 없이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해저에다가 묻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프로젝트고, 특징적인 거는 1년에 한 70만 톤 주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3,100에서 4,000만 톤을 주입할 계획에 있다. 2018년 기준으로 400만 톤까지 저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유전에서 천연가스나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한 15% 정도까지가 있대요. 근데 천연가스의 공급 기준이 이산화탄소를 뭐 2점 몇 %가 수 %까지 낮춰야 되는데 어느 일정 정도의 이산화탄소는 추출을 해가지고
이 스펙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유전에다가 저를 바로 주입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가 이제 노르웨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로테르담 연안에다가 이제 거기 고가스전에다 이산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주변에 정유 공장이라든가 화학 공장, 수소 공장에서 이제 CO2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연간 250만 톤, 향후 3,700만 톤까지 주입을 하겠다. 원래 계획은 최대 하루에 40만 톤을 하고 한 번 운전하면 250일 정도 운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 이제 2만 톤 정도 주입을 하는 거죠. 연간 1만 톤씩, 2년간 총 2만 톤 주입하고 과제는 이제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지진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젝트는 100톤만 주입하고 끝난 것으로서 지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25년에 올해 시작을 해서 2030년부터 120만 톤씩 2060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1200만 톤인가 주입을 하고 끝나고 나서 무려 또 한 2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저에 주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설계가 됐고요. 이거는 현재 KDI 쪽에 예타 심사를 받고 있어요. 해양 생태계나 해양 생물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 지진의 우려는 없지만 일단 만에 하나 이산화탄소가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 주입하다가 대기 중에 또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유입됐을 때 주입 중에 유출됐거나 아니면 주입된 것들이 어떤 땅의 어떤 틈을 찾아서 이산탄소가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 주변의 해양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뭐 어떻게 이걸 장담하냐. 이런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곳곳에다가 뭐 해저 면에다가도 센서를 설치하고 주입하는 곳에도 센서를 설치하고 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 시료를 채취해서 해저면에서의 누출은 없는지 지층에서의 누출은 없는지 만약 누출이 된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출이 되는지 누출이 됐을 때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